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9일입니다. 요즘에 그 인구 절벽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국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 관계에 있는 부부들이 자식을 낳으면은 호적에 정식으로 올린 사람하고 똑같이 가족에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준다. 또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만 낳아주면은 나라에서 다 길러준다. 우리나라도 남자 여자가 자유롭게 만나서 서로 결혼은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생활하다 보면 아이가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부모들이 미리 준비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 임신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지우려고 하고 서로 미루고 또 낳지 않으려고 하고 피임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만 낳아주면은 나라에서 전부 다 길러준다. 그리고 나중에 성인이 다 되면은 생부모가 찾아가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만 낳아주면은 나라에서 다 길러준다. 그렇게 해야 아이를 인구 절벽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이를 낳아서 베이비 박스에다 갖다가 집어넣는 것도 지금에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 그러니까 정식 부부가 아니고 그냥 둘이 이제 살아본다 하면서 사는 사람,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젊은 남녀들이 아이만 낳아주면은 나라에서 거저 다 길러준다. 그래서 다 커서 취직한 후에 부모가 정식으로 호적에 올려서 아이를 찾아가시오. 이렇게 이제 제도를 바꾸면은 아이를 많이 생산할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이제 돈벌이 해서 둘이 먹고 살고 또 자기가 살 노후 대책, 그 다음에 집장만 이런 거 하는 것도 지금 생활에서는 상당히 벅차요. 그것도 벅찬데 딸 자식까지 나가지고 기른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 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인구 절벽을 막을 수가 있다.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 해도 아이를 낳아가지고 1억을 갖다가 아이를 다 키울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지금의 아이를 하나 낳아서 부모가 길러내려면은 그전에는 한 3억 얼마 들어가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에는 거의 1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지, 노후 대책해야지, 먹고 살아야지 불가능합니다. 안 나와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체에서 아예 하나 나오면 1억을 준다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장기 대책이고 확실한 것은 아이만 낳아주면은 정식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남녀가 서로 만나서 잠시 살았든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로 살았든지 아이만
낳아주면은 자기가 부모가 키우기 부담스럽다 하면 나라에서 공짜로 키워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취직한 후에 부모들이 찾아가라. 그런 식으로 나라에서 길러준다 하면은 인구 절벽이 상당히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요새 정치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됐다.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공수처란 기관이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잖아요. 원래 경찰하고 검찰하고만 있었잖아요. 그 두 개만 있을 때도 경찰, 검찰 서로 아웅다웅 많이 싸웠어요. 거기다가 공수처가 또 생기는 바람에 수사기관이 3개나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논란 여지가 많고 또 위법성 여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법으로 정해서 명확하게 명문화를 만들지 않으면은 혼란이 가중되고 항상 위법성 논란은 항상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이 원래는 없었잖아요. 고위공직자 직권 남용 그런 걸로 이제 공수처가 생기는데 그 수사권도 없고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수사권을 해가지고 선고 판결까지 간다 그러면은 그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도 뭐 대통령 요번에 뭐 계엄 사태라든가 대통령 내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뭐 검찰청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경찰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공수처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법 조항에 있으면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다음에 위법성 논란도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 애모호하게 돼 있잖아요.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우리 기관이 수사권이 있다. 여기서 있다. 저기서 있다. 서로 그럼 3군데인데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하자. 그것도 수사를 한 기관에서 전담을 해서 전체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나누어 먹기식으로 3군데니 30%씩 수사를 하자. 그게 그것도 위법성의 논란 여지가 생깁니다. 요번에 공수처에서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해가지고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청에 넘겼는데, 검찰청에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소 기한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수사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수사한 기록을 넘겨받아서 제대로 보지도 파악도 확인도 철저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기는 그런 사태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상급 법원 헌재에서 시시 비비를 가린다는 자체가 맞지 않고 불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됩니다. 완전 처음부터 원천 무효예요.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기소권도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권이 없으니까 검찰청에서는 검찰청이 이첩을 해서 기소만 해다와 수사 내용은 이렇게 했으니까 보고
그런 그 검찰청에서 기소권이 있으니까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것도 기소를 언제까지 해라 기한이 있잖아요. 그 기한이 너무 짧으니까 다시 그 재수사를 할 수도 없이 그냥 졸속으로 그냥 기소를 해 버렸잖아요. 그게 그 법적으로 근거 자료로 채택하기에는 너무 그 위법성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각하는 원래 원천 무효를 갖다가 각하라고 합니다. 기각은 일단 유효하다 해서 기각, 그러니까 무효 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민법에서 무효 처리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완전 그 원천 원래부터 무효인 걸 원천 무효가 각하예요. 그러니까 그 헌재에서 각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을 그 고등법원이나 헌재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검찰청이면 검찰청의 수사권을 재수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다시 검찰청에서 전적으로 단독으로 몇 개월 동안 검사를 해가지고 그 소출을 하는 지시를 내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현재 헌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내란죄가 성립하는 그 요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각하가 처리되면은 각하 처리되는 게 정당하다. 그 국무총리 뭐 탄핵 소추권도 그 국회의원 정족수가 몇 명을 해야 되나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수사기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일에 헌재에서 대통령의 그 파면을 인용 아니면은 기각 그런 결정을 내리면은 역사상으로 또 재심을 하거나 역사상에 엄청나게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그러니까 헌재의 신뢰성이 무너진다. 그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공수처에서 기소했을 때 헌재에서 재판을 하기 전에 이거는 수사기관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니까 헌재에서 지정해 주겠다 해서 검찰청이 해라 해서 파기환송해서 되돌려 보내고 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했어야 합니다. 지금에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수사를 해서 내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가부를 따지려면은 원래 헌재에서 상급 기관에서 그 수사권이 있는 세 개 그 경찰, 검찰, 공수처 세 개 수사기관에서 한 곳을 지정을 해서 거기서 수사권을 헌재에서 지정을 해서 인정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광범위하게 재수사를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서 국회에서 재소추를 해서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또 재판을 한다.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것도 애당초에 처음에 그 접수를 했을 때 헌재에 기소를 해서 헌재 올라왔을 때 기일을 잡지 말고
이것은 그 수사기관 위법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재판을 열 수는 없으니까 그 헌재에서 그 수사기관을 지정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새로 해서 올려라,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지금에는 너무 늦어서 그 헌재에서 수사 기록으로는 도저히 판결을 내리지 못하니까 이것은 각하를 한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나중에 이제 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중에 대통령이 퇴직한 후에 형사 책임 같은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해서 가부를 따지고, 지금의 계엄령 때문에 거기에 딸려 있는 국군, 거기에 예하의 여러 가지 장관이라든가 군인들이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잖아요. 전부 다 영창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벌어놓은 돈은 없지 집에서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벌어놓은 것도 없다. 군인들이 뭔 돈을 많이 벌어서 저축해놓고 살겠어요. 당장 영창에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보직 파면이 되면은 직업도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꼴이에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 단초에 원래 그 수사기관을 재지정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는 적법한 기관을 상급 기관인 고등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지정을 해줘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는 무효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 원래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그 기소권이 있는 검찰청에 이첩을 해서 기소만 검찰청에서 해줬다. 그러니까 검찰청에는 시간상으로 거대한 수사 자료를 볼 시간도 없고 수사는커녕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냥 졸속으로 기소를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 그게 무슨 증거 자료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천 무효, 그러니까 각하라는 얘기죠. 각하니까 이 근거 자료는 증거로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이 있는 기관에서 다시 전부 재조사를 해서 올려라, 그렇게 파기환송하고 헌법 상급 기관에서 수사기관을 지정해 줬어야 옳은 방법이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공수처가 없을 때는 계엄령이 발령되기 이전에도 공수처 수사기관의 문의만 있었지, 공수처의 수사 능력, 그런 것이 좋지 않아서 폐지해야 한다 하는 여론도 있었잖아요. 그런 기관에서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 능력이 있다 해서 했다는 것은 너무도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의 질서, 이런 게 너무 난립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공수처가 없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그 검찰청으로 기소를 해다와 넘기고 검찰청에서 수사할 경찰청으로부터 수사한 그 기록을 이첩받아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6개월이나 뭐 7개월이나 줘서 충분한 시간을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또 부족하면은 다시 또 보강 수사를 하고 원천적으로 재수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기소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엄두도 못 내고 그냥 졸속으로 기소를 해버리면은 그게 과연 증거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절차상으로만 기소했다 뿐이지 증거 능력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그 헌재의 증거 능력으로 제출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재판을 열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각하 처리를 하고 이러한 때는 그 피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피고한테 유리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뭐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애당초부터 서로 뭐 우리가 수사하겠다, 너가 하겠다, 여기 하겠다 해서 수사권이 있느니 없느니 난리 쳐가지고 해서 지금의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면은 지금의 시기로 봐서는 수습하기도 그렇고 이럴 때는 피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피고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헌법 법주의에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통령은 각하 처리되면서 직무 복귀를 하고 그 관련되는 사항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재수사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를 다 마친 후에 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해서 파면이냐 아니면은 파면 여부를 는 일단 그 헌법 재판에서 파면하지 말고 근무하라 해서 기각 처분을 해가지고 피고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대통령 업무에 복귀시키고 나중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정년퇴직해가지고 물러난 이후에 형사 부분에 대한 책임 여부는 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해서 시시비비를 그때 가서 가리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다 유야무야 해가지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서 이렇게 혼란스럽느냐.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이 혼란스럽지 않아도 지금에 살기 어렵고 지금의 북한에서는 그 러시아의 그 군사 첨단 기술을 지원받아서 최신 경보기를 만들어서 하늘에 띄운다. 아니면은 핵 잠수함을 건설하는 현장에 김정은이가 시찰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내란 때문에 내환 때문에 이 난리를 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에서도 좀 진정을 해야 돼요. 그 검사, 그다음에 검사 탄핵하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에서 지금의 입법부가, 사법부나 행정부를 다 몰아붙이는 격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 검찰총장도 탄핵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는 안 들어가지만은, 사법부 부류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된 것이 검찰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라든가 하고는 법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탄핵을 해서 내쫓고, 그 다음에 장관, 그 다음 대통령 이런 것도 탄핵을 해서 전부 다 내쫓고, 그러니까 행정부도 내쫓고, 사법부도 내쫓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부 세 개 중에서 입법부가 가장 강하다. 서로 권력이 균등하지 않고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회의원이 한쪽으로 너무 몰리는 것은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긴다. 오늘날 같이.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국회의원이 많이 당선되면은 재분배하는 재선거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삼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삼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재선거가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4년제 중임제를 하자, 내각 책임제를 하자, 뭘 해도 100%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요즘에 요즘에 의정 갈등이 지금에 생긴 지가 1년이 가까이 됐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의정 갈등에서 의사들이 완전히 백전백승이고, 정부에서는 백기를 들고 항복을 했다. 이런 것이 카페에 들어가서 보나 댓글을 보나 많습니다. 1년 동안에 그 환자들을 다 피해를 입고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또 의사가 되려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학원에 다니면서 의사에 전부 다 지원을 하는 우리나라 미래의 세대들을 어떻게 내팽개치고 정부가 백기를 들고 의사들한테 항복을 해서 엎드려서 빌면서 없던 곳으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댓글이고, 국민들의 민원이 하늘을 찌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저도 유튜브를 하고 카페도 하고 다 들어가서 봅니다. 댓글도 보고 많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의 피해가 볼 거는 다 보고 그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뭐가 제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이거 대통령 계엄령을 발령하면은 원래 처음에 수사권이 경찰이다, 그 다음에 검찰청이다, 공수처다 이렇게 난리 쳤을 때 상급 법원에서 지정을 해달라 하는 지정 신청을 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 아니면 헌재까지 상급 법원에 올라가서 수사권이 있는 기관이 검찰청이다 해서 지정을 해줘 가지고 지금까지 일사불란하게 지금까지 헌재까지 지금에 도달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종결이 됐다 하면은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요. 이게 재판이 헌재에서 인용하든 그다음에 기각을 하든 판결이 나면은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다시 또 재심을 하게 돼요.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는 것이 법인데 그러게 되잖아요. 지금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살기도 어렵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식당에 가니까 또 올렸더라고 보니까. 지금의 노인들이 기초생활비 지금 30만 원씩 나오는데 지금 올려주지도 않고 그걸 갖다가 계속 살아라. 그 노인들 사는 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형편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살기 어려워가지고 전부 다 장사도 안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지금 가게 여기 빈 가게가 천지입니다. 안 돼요.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마당에도 또 북한하고 러시아하고는 군사 협정이 밀착이 돼 가지고 군사 첨단 기술을 이전시켜 가지고 북한 영변의 핵 원자로를 가동시키고 그다음에 핵 잠수함을 건축하고 있는 현장을 김정은이가 시찰했다. 보지도 못한 북한 최신 정찰기가 상공을 떠다닌다. 그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 스파이, 그 다음에 정치 정복, 침략을 위한 간첩, 산업 간첩, 여러 가지 간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기 위해서 침략을 위한 간첩, 그 다음에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산업 간첩,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만을 너무 옹호하고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이 대만이 전부 다 빼가지고 갔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가지고 갔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오잖아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관세를 내지 않으려면은 국경선을 넘어가는 세를 내지 않으려면은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지어가지고 생산을 해라 하는 것도 산업 스파이를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주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산업 스파이도 막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고용도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당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데 대책을 해가지고 거기에 온 힘을, 온 총력을 다해도 지금에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나라 소송 문제 때문에 온 국민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가지고 혼란스럽고 이게 이러다 보면은 혹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겁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전쟁은 끝나지 않아요. 지금의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빨리 전쟁을 끝낸다. 그 다음에 중동 전쟁을 빨리 끝낸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당장 전쟁이 종식되고 끝난다고 하지만은 또 일어나요. 또 일어납니다. 그거는 당연한 지사예요. 왜냐? 경쟁이라는 게 계속 살면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으면서 살잖아요. 사람이 사는 자체가 생존 경쟁이니까 전쟁도 생존 경쟁에서 파생된 전쟁이에요. 정치권에서 싸움하는 것도 생존 경쟁으로 사리사욕. 국회의원도 사리사욕. 여당, 야당, 사리사욕.
개인도 사리 사욕, 그 다음에 그 사회단체, 뭐, 이런 것도 사리 사욕. 이래서 우리나라는 이 엄중한 국제사회에서 오락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그 1940년대, 50년대에 가장 가난한 채빈 국가로 전락하기 딱 맞다. 한번 전락하면은 다시 중산층, 그러니까 중도국가, 선진국으로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가역적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옛날에는 그 미국이라든가 잘 사는 나라들이 그 채빈국에 대해서 무역적으로 혜택을 주고 보너스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그 다음에 너무 생활이 빈약한 그 후진국을 중진국, 선진국으로 이끌어주기도 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국제 상황이 완전히 그때하고는 딴판이기 때문에 다시 꼬꾸라져서 가장 가난한 나라 채빈국이 되면은 영원히 한강의 기적은 물 건너가고 하늘의 별 따기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100살 가까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상으로도 그래요.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미래 시대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도와주지 않고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젊은이들이 돈 벌고 성공하기 어렵다. 그거 하고 똑같습니다.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지만 요즘은 개천에서 욕나는 것도 전부 다 올스톱 완전히 자물쇠로 잠겨 있잖아요. 옛날에는 사법고시라는 제도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로스쿨 제도라고 해서 개천에서 욕나는 것을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다는 얘기죠. 특권층만 변호사 할 수 있고 좋은 자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층 간의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저 말단에 있는 술 먹고 술 주정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던 고등학교 나온 완전히 거러지가 하루아침에 고시원에서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됐는데 개천에서 욕났다. 갑자기 정치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개천에서 욕나는 시대에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상고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대통령까지 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지금은 없잖아요. 완전히 로스쿨 제도로 해가지고 지금에는 지금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도 옛날에 사법고시 제도가 부활해가지고 다시 생겼으면은 자기들도 응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야. 곳곳이 다 계층 간의 이동을 못하게 전부 다 막아버렸습니다. 유리창으로. 그게 이제 집단 이익, 카르텔이라고 하는 집단 이기주의가 사회를 전부 지배를 하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여기저기서 인맥이 누구누구한테 잘 아는 사람이고 저거 안 된다. 저 사람은 야당파야. 여기 저 사람은 진보야, 중도야. 그 다음에 보수야. 이념전쟁. 헌재 재판관들도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어떤 이념관을 가지고 있다. 판결 성향이 어떻다. 이런 것이 세계 매스컴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다 드러났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헌재에서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대한 판결, 파면 이런 거 판결할 때와 틀립니다.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다 나왔기 때문에 판결을 하게 되면은 헌재 누구누구가
연결이 돼 있구나. 아주 머리에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판결을 할 때 헌재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을 하나하나 성향 이런 것이 매스컴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에는 낱낱이 밝혀져 있기 때문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함부로 판결하다 보면은 정말로 판결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완전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하고는 틀려요.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파면하느냐, 아니면은, 이어가느냐, 그 판결이잖아요. 형사 재판을 놔두고도. 그것이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질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그리고 요즘 세월이 틀려서 옛날하고 틀려요. 사람들 죽잖아요. 윤석열 어제 대통령 보니까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지지자 중에서 한 명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의 너무 지나치다 할까? 그런 것이 있었나요? 그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40%, 50% 거의 비등비등하잖아요. 한때는. 지금에는 40%, 60% 이렇게 되지만은. 파면을 당하는 사람 대통령이 40%까지 지지율이 올라간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 정도라는 것은, 상당한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수습할지 난감합니다. 지금 생각할 때는 정말로 난감해요. 원래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에 처음에 취임했을 때 그때부터 공수처를 원래 폐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지금 야당이 많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만일에 반대로 여당이 국회의원이 지금의 야당처럼 저렇게 많다 그러면은 제가 예상은 해보지만은 계엄령도 발령이 안 됐을 것이고 공수처도 없애버렸을 것이고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의정 갈등도 지금 이제 정부에서 의사들한테 항복한다 해서 백기를 들고 의사의 항복을 하는 일도 없을 거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항상 법리 차원을 검토할 때 인과관계를 따져보라. 그러니까 계엄령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바로 야당의 강력한 탄핵 정국, 행정부를 이어갈 수 없는 예산 삭감, 완전히 행정부의 마비 상태,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엄령을 일어났다. 그런데 계엄령은 달성하지 못했지만은 미수에 그쳤다. 이 미수에 대해서 과연 형사적으로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이것이 또 법리 차원에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됩니다.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저 사람을 죽이겠다 계획은 세웠는데 실제로 계획은 세웠지만은 살인 미수에 그쳤다 하게 되면은 형 감형이 되잖아요. 사람을 직접 죽였으면은 죽인 거하고는 양형이 상당히 다르지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계엄령은 계엄령이 무조건 발령만 되면은 내란죄가 100%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엄령을 발령은 했지만은 미수에 그쳤다. 그리고, 아무, 계엄령을 발령을 했지만은 아무 피해도 없고, 피해가 없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했을 때 이게 과연 내란죄로, 형량을 과하게 줄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인과, 원인은 왜서 계엄령이 발생하게 되느냐. 원인이 윤석열 정권의 정권 연장을 위해서, 계엄령을 발령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엄령 발령한 원인, 인과를 따지라고 그러면 원인, 그 다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계엄령을 발령했는데, 계엄령 발령한 목표대로, 시행이 돼가지고 결과가 달성됐느냐. 미달성됐잖아요, 지금에. 빨리 끝나고 아무 피해도 없이, 끝나버렸다. 미수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살인 미수, 예를 들면 살인 미수와 같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일단 계획은 했지만은, 살인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은, 살인은 마음이 변해서, 살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은 양형도 감형이 되고, 그 정상 참작을 해서 양형이 결정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에 딸려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정 장차관, 그 다음에 국군, 군 예하 부대의 그 장성들, 전부 다 거기에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에 구속되거나, 여러 가지 보직 파면되거나, 아니면 대기 발령으로, 지금 집안이 지금에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지금에, 집에 쌀이 없을 정도로 벌어놓은 게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매스컴에. 그래, 이거 오래 둘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할 때는 다음 주에 결론이 난다고 하지만은, 내일 월요일이니까, 헌재에서 이것은 가가 처분을 하고, 없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다시 3급 헌재에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하도록 시시비비를 가리고, 지금의 대통령은 업무 복귀를 한다. 이것으로, 내일 월요일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가장 부합하고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면죄부를 100%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애당초부터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는 곳에서 계속 억지로 어거지로 해가지고, 했잖아요. 또,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수사권만, 전부 다 해가지고, 기소해달라고 검찰청에 남겼는데, 검찰청에 남기면은, 수사 기록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보강 수사를 할 부분이 있다 하면은 다시 또 보강 수사를 해가지고 철저히 하고, 아니면은 처음부터 전부 다 새로, 전수, 수사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 필요성을, 상급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수사 기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다 보니까 기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은 이후 며칠 만에 기소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촉박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이첩된 수사 자료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보강 수사는커녕 기소하기에 바빠가지고 졸속 기소를 했을 때 그걸 받아서 헌재에서 그걸 증거 자료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증거 능력 자료로 채택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게 문제가 또 있다는 얘기. 그게 바로 절차상이에요. 정상적인 수사권에서 수사를 해서 이첩을 하고
기소를 한다고 해도 너무 촉박한 시간이다. 그게 절차상이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피해는 누구한테 오느냐? 국민한테 오잖아요. 국민한테. 그 계엄령 때문에 국민들이 그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 죽은 사람도 있고 생계를 팽개치고 지금의 그 찬반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밑에 예하에 딸린 장차관 예하에 딸린 그 행정 직원들, 그다음에 군부대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결국은 제대로 철저하게 정비되지 못한 수사기관, 정비되지 못한 그런 절차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받는 피해는 전부 다 국민들이 뒤집어 쓰잖아요. 그리고 군 예하부대 장성들, 그 다음에 장차관 행정부 직원들, 이런 사람들도 피해를 보고 국민들도 보고,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를 보강하고 좀 개정을 해야 돼요.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너무 지금 시대에 맞지 않아요. 그전에도 맨날 그랬잖아요. 그전에는 공수처가 없을 때 검경 간의 싸움이잖아요. 그 검찰청하고 경찰하고 수사권을 갖다가 난리치고 싸움을 치고 난리 쳤잖아요. 한때.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요번에도 그 교통정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그 절차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지금의 집에 쌀떡이 먹을 쌀도 없다 하는 하소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러는 건 없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제가 100살 가까이 먹은 한 나라의 국민의 어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딱하다. 그래요. 원래 참 이 사회라는가 가정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자 선생님도 정말로 인생사는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실같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그 성인인 공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해결 불가능한 것이 인생사다. 그러니까 인생사도 그렇지만은 소송사도, 나라의 정치 소송사도 인생사와 마찬가지 해결 불가능한 여러 가지 면모가 있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로만 참 그 교통정리를 정확히 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그 기관 정비, 법 제도 정비 이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상 그게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피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봅니다. 이것저것 따져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 때는 피고한테 유리한 쪽으로 판결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당장 업무에 복귀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 지금의 국제 질서가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의 대통령이 모든 정치 혼란이 종식되고 대통령이 완전히 업무에 복귀하든지 어떻게 되면은 당장 정상회담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일이라도 월요일이라도 그렇게 결정을 해야 혼란이 가중되지 않는다. 이 시기에 무슨 대통령 선거를 해가지고 또 서로 물어뜯고 살벌하게,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러잖아요. 지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일어나요. 그리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나요. 왜냐? 환경 파괴 때문에 이게 식량이 점점 줄어들자. 환경 파괴 때문에 지금의 조류 독감 때문에 지금 미국에 계란이 없잖아요.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 생산이 세계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닭을 폐사시킨다는 얘기예요. 매몰시키고 전부 다 굴착기를 가두고 땅속에다 파먹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될 알이 달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조류 독감이 왜 생겼나요? 환경 파괴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죠. 지금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곳은 왜 생겼나요? 환경 파괴 때문에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국지전이 전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 지금의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지금의 국제 경제 전쟁은 3차 대전이 일어난 것보다 더 심해요. 3차 대전이 일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가 3차 대전, 4차 대전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국지전, 여기서 저기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대전이 또 일어나나? 전 세계가 다 들고 일어나느냐? 환경 파괴 때문에 그래요. 환경 파괴 때문에 전부 다가 환경 파괴 때문에 왜서 사람들이 옛날 사람 같지 않고 전부 다 독하고 악만 남았나? 목구멍에 악만 남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환경 파괴 때문에 그래요. 환경 파괴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면 사람이 악만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에는 현명한 판단을 하고 현명한 길로 가지 않으면은 정말로 우리가 1930년대나 1940년대 6.25 전쟁 1953년 7월 27일 이후에 가장 빈곤한 나라였던 시대로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은 3차 대전이 일어난 것보다 더 강력한 국제 경제 전쟁입니다. 이때 우리나라에서 지금의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고 우왕좌왕 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여러분들이 후유증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게 가장 우려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